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엄수빈입니다. 벌써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 지 8차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시 때는 수업 평가 계획과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 시간엔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 안내에 이어서 지금 6차시 동안은 회계원리 자산 부분에 대한 복습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차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뜻과 분류, 투자 자산, 유형 자산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BS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 중에서도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수능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출제됐던 부분, 모의평가, 본수능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감가라는 게 뭐냐? 감가라는 게, 이 감가라는 개념만 좀 알아도 나머지는 아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감가라는 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그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라 그래요. 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기 쉬운 게 이런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가 내가 만약에 이제 한 5년 전에 2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2천만 원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가라 그래요. 감가상. 그 다음에 감가라 그러는데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시켜 주는 것을 감가상각비. 즉 가치의 감소액을 비용 처리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그 감가상각비가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그게 누적돼 가지고 총 감가상각 비용을 우리가 총 누적치를 알아보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5년 전에 샀는데 1년 지나서 한 100만 원 같이 하락했고, 2년 지나니까 또 100만 원 정도 하락했고, 3년 지나니까 또 100만 원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총 5년 동안 5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씩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까지 총 누적치인 500만 원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어떤 건지 뭐 쉽게 이해되죠.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쉬운 겁니다. 이 감가상각에 관련돼 가지고 이 3대 요소, 3요소라고 있어요. 감가상각의 3요소. 이거는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한 3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구해야 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공식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바로 취득 원가라는 게 있고, 잔존가치라는 게 있고, 내용연수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취득 원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 살 때 그 가격을 우리가 취득 원가라 그래요. 그럼 잔존가치는 뭐냐? 마지막에 그게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 그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의 감가상각 그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어요. 5년 정도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새 컴퓨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5년, 그 5년이 바로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원가라는 것은 유형자산 취득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취득 시 재비용, 즉 부대비용들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포함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 내용수 종료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획득 가능한 추정금액이에요. 추정금액. 추정금액이라는 건 뭐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추정치예요. 대략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경우에는 못 받을 거야. 이거는 10년 사용했다. 이거는 뭐 전혀 누가 사가지도 않을 거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잔존가치가 0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말한다. 이 용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다.
그럼 선생님 정해법하고 정률법 중에 어느 게 많이 나와요? 네, 정해법이 많이 나와요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이때까지 대부분 정해법으로 나왔거든요. 정률법으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해법의 노력을 한 85% 가해주시고 정률법이 한 15%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률법은 안 나올 것 같다? 아닙니다. 빈도수가 약할 뿐이지 나왔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법에 주로 출제하니까 정해법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정해법은 뭐냐? 유형자산의 내용서에 걸쳐서 매기 일정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쉬운 건 뭐냐? 첫 해 감가상각비만 구하면 두 번째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일정에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첫 해 1년차 때 12월 31일 날 결산했는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1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감가상각비 10만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은 2년차 때도 10만 원, 3년차 때도 10만 원,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10만 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만 구하면 되는 이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쭉 가기 때문에 직선법 혹은 균등액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한다 해서 균등상각법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 이거 암기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암기해야 돼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요게 3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취득원가라는 건 처음 취득할 때 금액, 잔존가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아서 즉 사용 연수만큼 다 사용했을 때 그 가치, 남아있을 수 있는 가치,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요, 잔존가치가 주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잔존가치가 0원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많아요, 생각보다. 예. 0원이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그냥 빼는 게 없으니까 0이니까. 예. 그래서 필수 암기사항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률법인데요. 정률법은 매 기마다 매 결산마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로움이 있죠. 예. 자, 정률법은 그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기간에 체감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매기 미상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해주는 게 바로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보다도 요걸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더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초기에 많은 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가면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제 정률법이에요. 예, 정률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인데 상각률은 주어집니다. 정률을 주어져요. 정률 상각률 10%, 정률 10%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네. 자, 미상각잔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각하고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상각비, 즉 감가상각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첫 해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해에는 취득원가 곱하기 정률만 해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해부터는 취득원가에다가 첫 해 감가상각한 금액 빼고 정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방법들이 정률법입니다. 이것도 외워놔두세요. 이것도 암기사항이다.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정해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이 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 표가 되게 중요해요. 이 표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나오게 되면은 딱 이 표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 금액만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표가 상당히 중요한 표다. 자, 구입이 2018년 1월 1일 업무용 책상. 자, 비품을 구매한 거죠. 구입 금액 300만 원, 내용연수 3년, 정률은 0.632, 그다음 잔존 가치는 15만 원. 매년 결산 시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액법으로 구할 때는 이 정률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
금액, 즉 3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15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해서 3년분의 300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식이 3년분의 300 마이너스 15에서 얼마? 95만 원이 이제 나올 겁니다. 95만 이렇게 한 번 구했잖아요. 그럼 2019년 12월 30일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정해법은 한 번만 딱 구하면 돼요. 구하면 계속 95만 원이니까. 자, 감가상각누계액은 첫 해 결산 때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95만 원. 그 전에는 누계액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은 요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300만 원이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95만 원을 빼는 거죠. 빼면 205만 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감가상각비는 매기 같다고 했으니까 95만 원이죠. 두 번째 19년 12월 30일도 감가상각누계액은 작년도 95만 원에 올해 거 95만 원 더하니까 1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장부금액은 어떻게 된다? 장부금액 300만 원에서 얼마 빼준다? 190만 원을 빼주면 11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년차 2020년에는 95만 원. 네. 그럼 다시 또 190만 원에 95만 원을 더해주니까 285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300만 원에 285만 원을 빼면 얼마? 15만 원 나온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잔존가치 15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법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정률법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미상각 잔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빼주면 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2018년 12월 30일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처음 시작이니까 누계액이 없죠. 그러니까 취득원가 300만 원에 정률 아까 0.63이라고 그랬죠. 이거 곱해주면은 189만 6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첫 해 때는 189만 6천 원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요 189만 6천 원.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300만 원에서 189만 6천 원을 뭐 해주는 거 빼주면 되죠. 빼주면 110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누계액이 발생했으니까 186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189만 6천 원을 빼주고 곱하기 0.631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 보세요. 어떻게 일정하지 않고 쭉 떨어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 누계액, 2000년도 누계액을 빼주는 거죠. 300만에서 이렇게 빼고 정률을 곱해주면 나온다. 끝수 조정이라는 것은 뭐 반올림 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 반올림 했거나 버렸거나 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7만 256원 나오고 누계액이 이렇게 나와서 약 15만 원의 잔존가치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취하는 게 정율법. 둘 다 중요한데 정해법이 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직접 저와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입이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예요. 구입 품목 100만 원, 구입 금액 100만 원, 내용료수 10년, 잔존가치 10만 원일 때예요. 자, 정해법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계산 공식은 딱 하나만 적용해서 그냥 끝나죠.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정해법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첫 해 것만 딱 구하면 계속 똑같은 금액이니까. 자,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 몇 년? 10년. 10년분의 자, 취득원가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얼마? 10만 원. 그럼 얼마? 10분의 90이 되겠네요. 90. 이렇게 90이 되겠네요. 나누면은 감가상각은 얼마? 감가상각비는 9만 원이 되겠네요. 9만 원. 9만 원 구했으면은 2000년도도 9만 원, 3000년도도 9만 원, 계속 9만 원이죠. 자, 그러면 첫 해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9만 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해는 그 금액이 그대로 누계액이 된다. 장부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 91만 원이 되겠네요. 91만 원이 장부금액이 된다. 자, 두 번째에도 얼마다? 9만 원이다. 그 다음에 얼마 된다? 더해주면 18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얼마예요? 82만 원이 되겠네요. 82만 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게 이 정해법으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률법으로.
자, 정률법으로 똑같은 걸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습 문제는 예제 문제 이거는 제가 다 자료실에 올릴 테니까요. 확인하세요 꼭. 자, 첫 해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정률이 몇 퍼센트? 10%네. 10% 그러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감가상각비 첫 해니까 누계액도 얼마? 10만 원. 장부 금액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얼마가 돼요? 90만 원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누계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빼기 얼마 해준다? 10만 원 해주고 곱하기 이제 10%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에서 10만 원 빼니까 90만 원에 10%니까 얼마예요? 9만 원이 되는 거죠. 9만 원. 그래서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9만 원. 누계액은 19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9만 원 더해서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81만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81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율법은 이렇게 한다. 자,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구했어요.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분기할 때 어떻게 하냐? 라는 거죠.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접법은 해당 유형자산에서 뭐 한다? 직접 차감한다.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에요. 간접법은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 이 계정을 설정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우리가 해서 표시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장부 금액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바로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건물이면 건물 그 밑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뭐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얼마, 취득원가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누계액을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많이 하느냐? 거의 100% 간접법으로 나옵니다. 90% 이상 간접법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동안에 뭐 앞으로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까지 역대 다 간접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요. 보편적으로 다 간접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접법하고 간접법 차이 어떻게 되느냐? 분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의 감가상각비는 똑같고 대변에 해당 건물에서 직접 바로 빼준 자산에 감소시켜주면은 직접법, 간접법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서 누계액으로 금액을 모아놔둔 다음에 반영해주는 그런 방법. 누계액을 설정해서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접법. 이 차이가 있다. 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그래서 없을 무자, 형태가 없다 해서 무형자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경제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자산들이 무형자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허권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자, 무형자산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게 자산인지 아닌지를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예. 우리 회사가 그 통제 범위 안에서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 세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돼야 돼요. 반드시 미래의 경제 효익이 나타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허 하나 내게 되면은 어떤 제품으로 그게 나온다면, 출시가 된다면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거죠. 즉, 수익이 창출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미래의 경제 효익이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충족이 돼야만이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영업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영업권하고 이제 산업재산권, 그리고 이 개발비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영업권이란 게 뭐냐? 합병이나 영업 양수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합병 등의 대가, 즉,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예. 회계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저희 선생님 집 앞에 식당이 아주 괜찮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매일 밥만 먹다가 나 이 식당 내가 운영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주방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식탁들 이거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억 원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1억 원 주고 제가 이거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그 1억 원 주고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그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있는 자산, 설비 부분의 자산 부분만 가지고는 팔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팔겠어요?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 더 영업권을 얹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적 효익이 상당히 할 거예요. 저희는 이거 한 5억에 팔겠습니다. 물론 여기 현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는 비품이나 책상들은 1억 원 내치지만은 나머지 사업 부분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4억 원 더 얹어 주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때 4억이 바로 이 영업권 뭐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처럼 큰 사이즈 기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즉 공정가치를 초과해서라도 그거를 사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그 금액이 바로 이제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재산권이에요.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분개나 정기할 때는 각각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거 시험 문제에 상업경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이 똑같은 거를 배웠을 겁니다. 예, 여기서 회계에도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작년에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더니 시험에 출제가 돼서 상당히 잘 써먹었죠. 자, 특, 실, 디, 상 따라해보세요. 특, 실, 디, 상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요. 산업재산권 4가지, 특, 실, 디, 상. 특은 특허권, 실은 실용신앙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권. 상자를 상표권이라고 외워야 되는데 가끔 학생들이 잘못해서 상품권이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상표권입니다. 상표, 브랜드 말하는 거죠. 자, 특허권이라는 것은 발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독점적 권리를 갖는 거예요. 누구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특허권. 그다음에 실용신앙권은 뭐냐? 이렇게 특허가 출현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특허권은 대발명, 실용신앙권은 소발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사용하는데 편리적인 부분들을 개량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완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게 바로 실용신앙권입니다. 예. 뭐 개량하거나 이런 좀 편의성을 도모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디자인권은 뭐 어떤 건지 알죠? 예, 디자인권들은 뭐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고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거.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들의 상표를 도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상표를. 왜?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4가지가 바로 산업재산권이다. 그 다음 개발비. 이 개발비 부분이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개발비 부분은 좀 문제가 작년에도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도대체 개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으로 언제부터 인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임상 3상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하여튼 뭐 그런 임상 3상 단계에 가게 되면은 개발비로 인정해 준다, 자산으로 인식시켜 준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개발비 부분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고 특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돼요. 확실하게 기대되지 않으면은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산으로 인식하느냐,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하면 그만큼 그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대고 있어요. 이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구비라는 건. 그다음 개발 단계에서 자산적 인식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되지 못했을 경우, 이랬을 때는 역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경상개발비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경상개발비냐 개발비냐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회계상에서 처리할 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사실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있어요. 경제적 미래의 경제 효익이 확실하다 하면 개발비, 확실하지 못하다 하면 경상개발비,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자, 일단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태가 없는 자산들이잖아요. 무형자산의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취득하면 그냥 차변에 해당 계정 과목 넣으면 돼요. 특허권. 근데 이제 특허권 차변에 했지만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뭐라고 표시한다?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 금액을 다 합쳐서 하나로 산업재산권으로 표시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물론 이것도 재비용 포함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적인 요소, 그걸 재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재비용 부분들은 뭐 취득세도 있을 수 있고, 등록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운반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자산들을 취득할 때는 다 포함해요. 단서 조항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다.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그것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요. 무형자산 상각하는데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세 가지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느냐? 자, 정해법으로 한다. 무형자산 상각은 정해법으로 한다. 매익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할 때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잔존가치가 없는 걸로. 그다음 세 번째는 회계 처리할 때는 직접 차감한다. 그래서 해당 무형자산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의 특허권에서 이렇게 빼주는 방식입니다.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해법이다, 잔존가치다, 직접차감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상각 방법에 정해법도 있고요, 체감잔해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단서 조항이 없다면은 정해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면 이래요. 자, 특허권 40만 원에 대해 정해법으로 상각하다. 단 결산 1회, 내용 연수 5년, 기장 방법, 직접법. 자, 40만 원 나누기 내용 연수 몇 년? 5년이야. 그러니까 얼마? 8만 원이네. 그죠?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별에는 무형 자산 상각비 얼마? 8만 원. 대변에는 직접법이죠. 그래서 특허권에서 빼주는 거죠. 자산의 감소 얼마? 8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보증금 뭐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보증금 통째로 그냥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전세권, 전세 같은 경우. 전세 같은 경우고,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빌렸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보증금 형태로 처음에 납부하거든요. 내거든요. 그 집주인한테 줬다가 나중에 기간이 만료돼서 쉽게 하면 방을 뺄 때 그 보증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임차 보증금. 영업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입찰이라든가 거래 이런 거 영업상에서 할 때 일정 부분에 저 사람이 채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일시불로 얼마 정도를 내게 돼요. 이행을 똑바로 할까 안 할까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먼저 내는데 이걸 우리가 영업보증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인데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장기 매출채권. 미수금인데 1년 이상이다. 장기 미수금.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기업들, 주식회사들이 세금을 낼 때 법인세를 납부하거든요. 법인세 납부해야 될 금액들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좀 미리 납부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낸 것 중에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미래에 경감되는 법인세 부분을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 뭐 수능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정해법 구하는 공식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용연수분해, 그죠? 내용연수분해 뭐 마이너스 뭐예요? 그렇죠. 취득원가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 자, 정률법 같은 경우는 자, 미상각 잔액이다. 이런 거. 곱하기 정률이다. 자, 여기서 미상각 잔액이란 뭐다? 취득원가에 뭐 뺀다?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이렇게 빼면 미상각 잔액이 나온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해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우리 다시 한번 또 연습해보죠. 중요하니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자, 정해법. 내용연수분해 몇 년? 10년분해죠. 10년분해. 10년분해. 취득원가 얼마? 40만원. 빼기 잔존가치 4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36만원 되겠네? 36만원. 10년으로 나누니까 얼마? 36,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1년 감가상각비죠. 1년. 자, 다음. 정률법은 취득원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취득원가 40만 원 곱하기 정률 몇 퍼센트? 10%네. 그럼 얼마?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4만 원. 만약에 그 다음 연도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면 40만 원에 빼기 얼마 해줘야 돼? 감가상 2개 빼줘야죠. 4만 원을 빼고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0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률.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차시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감가상각 계산법은 정액법,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매기 일정한 금액을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첫 해에만 계산해 놓으면 일정 금액으로 계속 감가상각 되니까 계산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식 기억나시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취득원가는 뭔가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을 말하고요. 잔존가치는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요. 그때 획득 가능한 추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내용연수는 그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률법 한번 살펴볼까요?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차감된다는 가정하에서 매 기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인데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정액법이 빈번하게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률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요.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으로 투자 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하는데 임차보증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 성급비용, 이연 법인세 자산 그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8차시까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8차시 강의를 듣고 또 객관식 퀴즈가 있습니다. 객관식 퀴즈를 꼭 풀어주시고요. 영상 강의를 듣고 객관식 퀴즈를 완료해야지 8차시 강의가 완료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차시부터는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를 나갈 텐데요. 선생님이 이제 하는 분을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주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차시에 만나요.